7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밤 11시 55분입니다. 좀 시간은 늦었는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치고 이렇게 공부방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느라고 요 시간이나 요 시간 넘게까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일찍 찍어도 되는데 꼭 이거는 오늘 찍어 놓고 잠자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말리는 놈 이렇게 찍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책 소개와 함께 덧붙여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사이공 패망과 내부의 적이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지금처럼 이제 딱 요 시기에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요. 근데 시험 기간 때는 좀 했는데 그날은 이제 야간 자습을 다 마치고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명 더 모여가지고 공부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허락을 해서 교실에 불 켜놓고 이제 몇 명, 한 7, 8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감독 없는 자율학습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 교정이 굉장히 일반 학교와 달리 아름다웠습니다. 그 외국인, 미국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여가지고, 미국풍의 그런 멋진 학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층이었는데 교실이 이렇게 잔디밭을 지나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올라올 만큼 낮습니다. 턱이. 근데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좀 밖이 소란스럽더니만 몇 명의 아이들이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창문 밖에서 야 공부 오래 열심히 하네 막 이렇게 비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창문 뛰어넘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맨 앞장서 가지고 설치는 놈은 보니까 우리 학교 애가 아닌 것 같고 낯설고 나머지 뒤에 따라온 애들은 우리 학교 1년 후배들이더라고요. 우리 학교의 1년 후배들. 저도 알고 얼굴을 서로 아는. 그런데 이제 그 앞장선 낯선 애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반에 애들을 찝쩍거리고 이렇게 시비를 걸길래 제가 시끄럽다고 한마디 했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게 될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하지 말고 나가자 그랬어요. 나갔는데 무슨 말하는 척 하면서 탁 한 방 때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 제가 순간 맞고 어지러웠는데 그 뒤로 걔를 좀 때렸어요. 제가. 때리고 그 상황은 그날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 날부터 우리 학교에 그 놈을 따라다니는 우리 학교 놈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1년 후배들인데 걔 잘못 건드렸습니다. 걔 어느 학교 짱이에요. 그래서 아마 걔 언젠가 밤에 찾아올 겁니다. 걔 오토바이에 낫 싣고 다니는 애들이요. 낫 아시죠? 낫 농기구 낫 싣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이러길래 찾아오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짜증 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그 놈들이. 근데 이제 얘가 찾아왔어요. 그날 며칠 지나가지고 어느 오락실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역시나 말하는 척하면서 또 이렇게 때리려고 그 수법으로 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락실에 있는 의자를 들고 막 제 설명이 좀 거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덤벼오는데 그날은 제가 거의 안 맞았습니다. 이제 딱 정식으로 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놈이 달려가더니만 이발소에 있는 밀대 자루를 부셔가지고 밀대 자루를 들고 오는데 그 놈을 따라다니던 우리 학교의 1년 후배들이 저를 말린다고 싸움을 말린다고 같이 말리는 게 아니라 저를 말린다고 팔과 다리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놈은 밀대 자루 들고 달려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뿌리 치면서 이제 또 상황을 또 했죠. 뭐 싸울 때는 안 아프잖아요. 밀대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놈을 따라다니는 우리 학교의 1년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토할 만큼의 인간의 어떤 역겨움, 비굴함을 그때 배웠습니다. 좀 어린 나이였지만 삶의 한 단면, 인간의 한 단면을 그때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이걸 얼마 전에 또 꿈을 꿨어요. 그때를 떠올리게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을 보면 그때 그 비굴하게 웃었던 그 후배놈들의 표정이 떠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그게 제 1화인데요. 간단하게 이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요약한 책인데 어떤 뭐 꾸미거나 이런 문장 없이 간략하게 교과서처럼 만든 책이어가지고 가정에 자녀를 키우거나 하는 분들은 학습용으로 꼭 비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추천합니다. 이 책을 빨리 찾고 간단하게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멈춰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은,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움이 많죠. 그 베트남이 그 호찌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검소한 공산주의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좌익들 지도층과는 달라요. 물론 공산주의를 제가 옹호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고 솔선수범한 것만큼은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호찌민. 이 호찌민은 미국을 동경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베트남 독립선언을 하는데, 물론 그때 이제 프랑스가 인정을 해주진 않았지만 독립선언을 할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여기 메모를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람들은 모두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게 베트남 독립선언문의 서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독립선언의 구조를 차용한 것인데 천부인권선언을 차용한 그런 말이에요. 이 미국이 개입해서 일어난 국제전으로 이렇게 확전이 되는 이 베트남전은 나중에 미국이 물러갈 때 베트남은 몽골부터 해서 뭐 나중에 중국 공산주의 세력, 국가 간의 전투인, 최초의 전투인 중국과의 전투에서도 지지도 않았지만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진 적이 없는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흔히 져서 물러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이 명분 없는 전쟁이다, 필요 없는 소모전이라고 느껴버린 계기가 있습니다. 이 베트남은 국제 공산 어떤 이념과는 좀 달리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기질의 국민들이라는 걸 미국이 알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철수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한 단계적인 공산화 통일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남베트남의 정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무력 통일도 추구하였다. 그래서 소위 충계대공세를 감행을 하는데요. 충계대공세를 감행한 이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북위 17도선 이북의 북베트남에 대한 공중폭격을 선언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38도선 이북이겠죠.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까지 맹폭격을 해요. 여기에서 제가 짚히는 게 있는 게 전쟁사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적국이지만 그 적국의 뭐 예를 들어 왕조라면 그 왕실이라든지 수도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형태의 전투를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때는 그때까지 미국의 전통적인 싸움 방식에서 벗어나 수도를 때려버려요. 수도를 때려버리고 나자 중국과 소련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미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핑퐁 외교, 소위 핑퐁 외교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관계와 소련과의 긴장 완화 등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히는 게 이제 이 베트남은 그때부터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당혹하였고 국제 정세 및 강대국 정치에 대해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인식하여야 했다라고 북베트남도 전략적으로 이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지만 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는 시점에 즈음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우리 국내에 검색되는 위키백과 같은 데에 검색해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하는 정말 순진한 국제 정세를 모르는 순진한 묘사를 해놓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국지전의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맺은 조약에 나타난 공약을 모두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가 자국 방어의 1차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신을 발표했는지 여기서 가닥이 보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베트남의 평화협정의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베트남 공화국, 그러니까 한국으로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남한입니다. 남한이 패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베트남 공화국, 다시 비유하자면 남한입니다. 은 미국의 강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평화협정에 강렬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베트남의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요. 평화협정이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 이후에 1973년 1월 28일부터 발효가 되었고 한국군을 비롯해서 외국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3년 3월 26일, 한국은 73년 3월 23일에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파리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화국의 패망에 대해서 잠재적 적국이 존재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또 군사력을 중심으로 상호 대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평화의 확보는 대체로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 즉 힘이 열세이거나 비대칭일 경우 대화나 협상을 통한 평화의 추구는 매우 허약하며 한계가 있다. 그럼 이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군사력의 차이는요.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시에 이 두 집단의 군사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체계적인 편제와 더불어 해군력, 공군력은 베트남 공화국, 그러니까 남베트남입니다. 훨씬 우위였다. 당시 베트남 공화국의 공군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세계 4위. 또 미군이 철수하면서 당시 화폐로 약 10억 달러의 우수한 장비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베트남 공화국의 객관적인 전력은 베트남 민주공화국보다 북베트남보다 훨씬 우위였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군사력보다는 군인들의 의지, 사울 의지, 그 다음에 국민들의 각성, 국민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좀 메모를 해놨는 게 있는데 얼마 전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기관 공정이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참전을 하겠다. 20대가 40.2%, 30대가 47.8%, 평균 44.44%밖에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 전에 2015년 8월에 지뢰 도발 직후에 했던 20대
30대에 대한 조사의 평균 75%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 젊은이들만을 탓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제가 태권도장의 제자들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부모님도 설득하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대체로 다니던 아이들이니까 가족 같죠 뭐. 근데 이제 제자들을 제가 해병대에 지원하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권장을 하고.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전역하고 아이가 달라져 왔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보냅니다. 제 모군에 보냈는데, 그러고도 제가 이제 거기 간부들 지금도 몇 명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간부들이 많이 아는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부대 안에 이제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가면 그때 연평 포격 이후에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이 플래카드 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 구호들이 이제 공격 당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 결사항전의 어떤 의지가 담긴 플래카드가 정말 훈련소의 부대 안에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그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뭐 지금은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청년들이 30대 40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겠지만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하는 걸 보고 감동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정신은 기성세대와 국가 지도자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책의 그냥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제가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봤는데,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 뭐 승려들도 마찬가지고 몸에 불을 막 뿌리면서 불을 붙여가지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이면서 평화 바람을 많이 불었거든요. 전쟁이 아니다, 평화를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지식인들, 학자들도 많이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차이점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한국의 상황을 제가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소개될 내용에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도 어울릴 듯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온다니까 역시나 트럼프 반대를 외치는 자들도 나타났죠. 그 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인권과 평화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종차별, 난민 배척, 트럼프 규탄한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아주 글로벌한 세계 인권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권차별, 인종차별까지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는 근데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기울어 버린 걸 다시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난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난민이 발생했는지 그 앞단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뭐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이런 부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원폭 피해 책임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원폭 피해라는 거는 어떤 원폭을 말하는 거죠? 아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리틀보이 팬맨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어,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조선이 독립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일본의 식민지를 옹호하는 사람이네요. 친일파네요. 그러면 완전 이론상 완전 웃긴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정체가 너무 뻔해가지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이왕 찍는 영상이니까요.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인권을 말한다면서 북한 수용소에 대해 말해본 적 있을까요? 이 사람들? 지금 북한의 10대 여자아이들이
300에서 400만 원대 중국 아저씨한테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피폭 주민들, 피폭 피해 받은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음에 6.25 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된 공무원, 군인, 민간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국 자유화 운동에 맞춰가지고 반중국 시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뻔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연결성은 한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가지고 반일 캠페인을 벌이는 인간들도, 물론 거기에는 선동하는 사람과 순진한 자들이 섞여 있겠지만요,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이 몇 가지 기준만 대입하면 정체가 뻔히 드러나는 인간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를 말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인이나 또 평화, 진보, 인권을 말하는 자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북한 인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식을 판명하는 명징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교과서로 장난치는 인간들. 얼마 전에 보니까 KBS 라디오 대북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AM 방송 출력을 임의로 낮췄다는 지적에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지고 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인데 왜곡이라면서 발끈했던 KBS. 참수부대 장비를 해외 파병부대로 보내버렸다는 지적을 하니까 육군에서는 부대 해체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뭐 잘 알다시피 남북 군사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적대행위 금지, 적대행위 금지입니다. 적군과 JSA 무장,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이라면서 화살머리 고지에 도로를 만들었죠. 그 도로 용도가 뭘까요? DMZ 내 GP 철수, 남한이 60개고 북한이 160개인데 그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서 같은 비율이 아니라 같은 수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산수잖아요, 산수. 그것도 한국의 장비 수준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하구에는 침투 방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 옆에 염화기동대라고 있어요. 해병대가 근무하는 곳인데 거기에 북한군, 왜 북한군이라고 하냐면 북한에는 조사단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없습니다. 전부 군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과 해병대 장교가 좋다고 기념사진 찍는 거 보고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그리고 용도가 끝나가지고 낡아 빠진 영변 핵시설 폐기쇼를 두고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진입했다면서 비핵화 첫걸음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이거는요, 일명 비핵화 입구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소위 입구론 출구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거짓 논쟁에 불과합니다.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의 유명한 북한 핵 관련 발언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볼까요? 김대중 씨의 발언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의 재임 시절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뭐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 발언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북한 영변 핵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시작이다. 진입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씨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본 거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 바람이 아주 가득해요. 지금 한반도에. 경제 상황을 이렇게도 개판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물론 지지율 여론조사하는 질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조작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지율은 기본적인 게 있어요. 워낙 평화쇼를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뼛속까지 보수라고 알고 있던 우리 아버지도 헷갈릴 만큼 그럴싸한 연막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핵 개발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 또는 국지적 전도의 전투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정상적인 체제라면 그래요. 우리처럼 지금 이 좌익 정권처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평화롭자고 하는 악수 뒤에 칼을 갈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아주 노골적인 국가 반역이 아니더라도 순진한 행동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흐름에 따라가는 행동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체제 붕괴에 부역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애국당, 그 당 이름은 바꿨더라고요. 저는 뭐 그 지지당은 아니지만 크게 보자면 뭐 우리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용역 철거원들이 수천 명 동원되는 거 보면서 그때 대부분이 어린 용역들이죠. 좀 빵빵하고 애들이 보니까 좀 거칠던데 제도권에서의 법치적인 외형을 띤 힘과 권력이죠. 그 다음에 세금으로 동원했는 민간 용역들이 박원순 씨의 사설 집단처럼 움직이는 거 보면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권력이라는 게 막스 베버의 말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성공적으로 독점한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막스 베버의 국가에 대한 정의인데요. 하지만 저런 수준의 법치라면은 경찰 분권이 이루어지고 수사권이 보장되면은 각 지방에서 방구 깨나 낀다는 인간들의 시녀로 놀아날 게 뻔해 보입니다.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대형 화분을 갖다 놨는데요. 박원순이 어떤 인간인가요? 데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있어서 광장은 넓고 텅텅 비워져 있어야 되죠. 사람이 꽉꽉 차서 데모해야 되니까. 근데 웬일로 이 사람이 식물을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진영이 천막을 칠 자리를 없애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웃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합인데 그 화분을 갖다 놓는데 협조한 기업이 SK였습니다. SK. 지금 좌익 정권과 하모니를 이루는데 아주 친화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화분을 갖다 두고 나무 그늘이라면서 부채질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참 정말 개그 콘서트더라고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이 잎이 무성하지도 않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늘이라고 부채질하면서 자연스럽게 담소하고 있는 듯한 연출하는 이 사람들. 뭐 연출이 아니라면 제가 사과를 할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연출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명색이 자유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새삼 느낀 거는요. 세계사에 있어가지고 모든 좌익적인 폭동에는 어린 아이들이 앞장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까운 역사만 보자면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서울에 점령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대 애들이 완장 차고 인간 사냥하러 다녔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까운 예로 중국의 홍위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만드는데도 앞장서진 것도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어린 아이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사악한 의도를 가진 어른들에 의해서 앞장 세워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촛불 시위에 애들을 나가라, 그 광장에 나가라라고 부추기는 정교조 교사들의 행태가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재판받으러 갔을 때 그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창문에 매달려 가지고 소리 지르고 전두환 욕하는 그 꼬마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해병대 헬기 착륙장을 반대한다고 나서는 일부 포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헬기 착륙장 어디에 만드나요? 또 좌익 영화를 찍는데 지원하는 대기업,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CJ가 되겠죠. CJ. 그리고 민주노총 빌딩은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참여연대 후원해준 대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겪은 건데, 학교에 새마을 깃발을 내리는 거 제가 왜 그러냐고 나무라니까 요즘은 그게 추세라면서 말을 얼버무리는 교장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보다는 소중한 게 새마을 깃발입니다. 태극기 운동하는 것을 폄하할 리가 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상징으로는 존경하죠. 그러나 사실은 태극기는 점괘입니다. 점괘. 점보는 점괘를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기호들이요. 하지만 새마을 깃발은 배부르게 된, 잘 살게 된 실질적인 상징이잖아요. 이거는 좌우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존경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그게 없애자고 하는 정교조를 비롯해서 좌익들이야말로 박정희를 지우려는 정치 이념 논리에 찌든 인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는 사악한 인간들과 순진하게 엮여서 불나방처럼 따라다니는 자들, 때리는 놈 못지않게 부역하고 있는 말리는 자들로 덕실거립니다. 제가 쭉 나열해 봤어요. 제가 아는 바만. 근데 그 인간들은 알기는 할까요? 뭣도 모르고 낚여서 따라다니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악한 의도로 선동하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면 곧바로 자기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알기는 할까요? 일당 체제를 원칙으로 공산당에서 과거 남노당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 잠시 동안 인정해 준 것이죠. 민족이라는 마약 같은 용어를 써대는 것도 미끼입니다. 그 어떤 복잡하고 그럴듯한 선동을 해대더라도 본질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정신 차리고 백신 기능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는요, 북한 지도 집단과 남한 내의 반체제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2대1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겨운 싸움이죠. 얼마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지만은 건국전쟁은 남한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신의주 반공학생운동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의 투쟁은 공산 치하를 경험하고 남한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남한 내에서 건국전쟁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황장엽 씨와 망명, 그 망명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소련 위성 괴뢰 집단에서 한반도 위일 합법 국가로 탈출을 했으니까 귀순이라는 말이 맞아요. 망명이 아니라 귀순입니다. 어쨌든 황장엽 씨와 함께 귀순했던 김덕홍 씨는 나는 자유주의자이다라고 하는 책도 썼는 김덕홍 씨는 죽기 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그게 그분의 삶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 고위 당국자의 귀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태영호 씨의 탈북 귀순도 사실 그의 책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만 봐가지고는 그냥 자기 자식 교육과 앞날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 정도이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사실은 태영호 씨는 남한 내에 북한 괴뢰 집단과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투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헌법수호청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그것처럼 국가가 있는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끊임없이 싸우듯이 각자가 자신부터 그리고 주변부터 단속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까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특정 지도자에게 의존하거나 누가 하겠지 하면서 눈치 볼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벌써 늦었는지도 모르지만은 더 시간이 늦기 전에요. 지금 좌익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데 마치 커다란 코끼리가 주변에서 계속 하이에나들이 막 발목이다 허벅지다 막 물어 뜯고 있는데도 꾸역꾸역 굴러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정말로. 이 꾸역꾸역 굴러가는 나라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한다느니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제2의 이승만 박정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승만 박정희가 제2의 이승만 박정희가 나와야 된다는 말에 반대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하자고 주장하는 판인데 더더욱 트럼프라니요.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자기 나라 지킬 의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밤늦게 이렇게 찍다 보니까요. 잠은 오는데 약간 할 말을 다 쏟아내야 되니까 조금 격양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을 조성하는지 불안을 조장하는 영상일지는 몰라서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대로 찍어봤으니까 참고라도 되면 좋겠습니다.